한국 사회는 디지털 사회란 말이에요. 웹툰이 옛날에는 일본의 그 망가를 한국이 아예 비교도 못했는데 지금 웹툰이 디지털 사회 아닙니까? 웹툰이 들어가서 일본의 망가 사회를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고 있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런데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를 이걸 디지털 사회로 쉽게 바꿀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워요. 평소 한일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2021년도 1월 13일에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때 한일역전 책을 출판했을 때 무슨 한일역전 아직 어림도 없고 우리가 무슨 일본을 역전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특히 연배가 있는 한국의 60, 70대 사람들은 한일역전을 아직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젊은 층은요 그렇게 안 봐요. 한일역전 이미 많이 됐는데 새삼스럽게 이런 책을,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아니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이미 한국이 일본 앞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미 나온 얘기들 다 끌어모아다 책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일역전이라는 책을 내가 냈을 때 나는 이게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책을 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한일역전은 어림도 없다. 일본을 아직도 크게 보고, 젊은 층은 오히려 이미 앞섰는데 무슨 세상에 이렇게 이런 책을 내느냐. 그런 분위기가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이 세대차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3년 반이 지났잖아요. 3년 반이 지나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은 한일역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배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부분이 많고, 젊은 층도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서 또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에 와세대학교 교수인 어떤 분하고 이제 대담을 했는데, 내가 2021년 1월 13일 한일역전 책을 냈다고 하니까 이 박사님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으시군요. 지금은 이미 이제 그때는 상당히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때 그 예상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걸 수긍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일역전 왜 그게 중요하냐. 내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이 부분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일 간에는 우리 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우리 한반도에서 높은 문물을 일본에 전달해줬다.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일본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임진왜란 그 시기부터 일본이 압도적으로 힘이 강했다. 얘들보다. 우리도 문화도 얘들보다 앞섰고. 그러니까 전혀 합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도자기 같은 것도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을 건너갔고 그렇게 해서 전달됐던 부분들이 꽤 우리 역사 교과서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는 어쨌든 최근 한 1세기 1.5세기 정도로 칩시다. 한 150년 가까이 신미 양요 이후부터 우리는 일본한테 계속 어떤 여러 가지로 당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일본이 힘이 강하니까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했던 부분이 많잖아요. 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일본 사회는 600년 이상을 사무라이 문화였다고. 사무라이 문화는 어떤 얘기냐면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수직 사회예요. 계급 사회가 명확했고, 그래서 산업공상이라는 얘기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수분지족이라는 말이 많이, 분수를 지켜라. 그게 이제 신분 제도에 가까운, 제일 위에 일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공상, 이게 딱 일렬로 이렇게, 그게 한 600년까지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상업하는 사람 상업만 계속하고, 농업하는 사람 농업하고, 공업하는 사람 공업만 하고, 그렇게 600년이 이어져 오면서요, 장인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를 계속 하니까. 거기에서 대대손손 그 기술을 물려주면서 조금씩 개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제품을 나오고, 좋은 가문에서, 뛰어난 가문에서 멋진 이제 일본도를 만들어내면 그게 장인정신에서 나온
하나의 일본의 훌륭한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그 신분제가 거의 고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는 한 가문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인 정신을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은 수직 사회라는 거예요. 신분제가 명확한. 그래서 지위가 높고 힘이 세고 부자인 쪽에서는 갑질을 많이 한다 그래요. 힘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을지를 한답니다. 이 갑을 관계가 명확해요. 진짜 놀라운 게요. 일본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갑질을 해도 대표적인 예가요. 식당 같은 데 가잖아요. 식당 가면은 손님은 갑이고요. 거기에 종업원은 무조건 을이에요. 이 사람이 식당에서 종업원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면 신분도 높고 나름대로 부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 거기서 어떤 일로 인해서 어쨌든 거기서 아르바이트든 뭐든 거기서 종업원을 하잖아요. 손님한테 무조건 숙여요. 거기서는 손님이 갑질하면 거의 그걸 받아들여요. 그게 참 일본에서는 그런 게 갑을 관계가 명확해요. 그래서 그게 요즘 와서는 파워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리더라고요. 파워하라는 게 파워가 힘이잖아요. 하라스먼트라고 그러죠. 하라스먼트라는 것은 뭐 이지메 같은 괴롭힘 같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 이게 내가 볼 때는 오랜 전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직 사회에서. 그래서 일본 사회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흘러가요. 힘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 파워하라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왜? 당연하다고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일본 사회였다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문제가 되고 뭐 아프시 되기도 하고 커밍아웃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면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죠. 한국은 유교 문화야. 600년 가까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평등해. 학자들, 그 선비는 어떤 거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죠. 그래서 우리는 남인, 서인, 뭐 노론, 소론, 사식당파로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일본이 그렇게 뭐 맹면했다 그러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 부정적인 그 측면을 조선민족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기 위해서 사식당파를 얘기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한국은 옳고 그러냐 이걸 많이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은 너가 힘 있으면 얼마나 힘 있다고 네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다고 한국 사회는 그런 전통이 강하잖아요. 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뭐랄까 갑질을 못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할 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하나의 문화같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많이 차이 나죠. 우리는 그래서 약간의 평등 사회의 어떤 전통이 있는 거고 뭐 그거는 대동이라는 단어에서도 뭐 나온다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일본은 수직사회, 한국은 수평사회. 자, 이런데 일본은 자기 국민들한테 그런 것까지는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그 나라의 문화니까. 그래서 그 문화의 하나의 질서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 사회가 평화롭게 잘 건너간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가끼리 해서 이런 어떤 습성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일본이 자기들이 한국보다 힘이 강했을 때 자기 국내에서 힘없는 사람한테 갑질했는 거하고 똑같이 한국에 갑질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또 피식민지라는 좋지 않은 역사를 겪어서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응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일본에게 갑질을 당하니까 이중의 반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안 좋은 거죠. 항상 그 내면에는 이게 안 좋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이 힘이 약해지고 한국이 힘이 강해져서 일본이 어리 위치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갑이 되고 일본이 어리 되면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더 힘이 있고 더 잘났고 더 능력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어리 입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은 한국한테 갑질을 안 하고 못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얼질을 한다는 거예요. 얼질이 뭔지 아세요? 알아서 긴다는 얘기예요. 일본에 알아서 긴다는
손타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타쿠. 그게 아주 아베 총리 때 유명한 단어가 됐어요. 손타쿠. 알아서 기는 거. 그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힘없는 사람은 알아서 기는 게. 그게 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한일 간에 내가 볼 때는 한일 역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이제 역전해서 더 힘이 세지고 더 높은 위치에 가서 한국이 갑의 위치가 힘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역학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갑이 되고 일본이 을이 되는 순간 일본이 한국에게 갑질하는 일은 없어질 거라는 얘기.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한일 관계가 좀 서무세지겠죠? 평화로워지겠죠? 반발의 심리 같은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때 내가 얘기한 게 한국은 갑이 되더라도 일본이 갑이었을 때 우리한테 그렇게 무자비하게 했던 갑질 같은 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무도한 국민이 되지 말자.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은 분은 좋고 무슨 말씀이냐. 일본은 갑일 때 반드시 갑질을 해줘야 두 번 다시 기어오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왜? 일본은 을질을 하도록 해야지 이 을에게 갑질을 안 하게 되면은 기어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일 역전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한일 관계 되게 안 좋잖아요. 지난번에 2019년도에 뭐 수출 규제까지 하면서 아주 막 최악으로 안 좋았을 때가 왜 그러냐니까 이게 힘의 안오미 현상이 온 거예요. 아까 내가 좀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고양이도 아니면 진돗개 새끼들도 이게 두세 달 정도 되면 엄청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싸우느냐? 서로 서열 정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서열 정하려고 그렇게 싸우는데 그때 주인이 절대 그 싸움을 말리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싸워가지고 힘이 끝날 때까지 싸워가지고 누가 세고 누가 약한지 딱 힘이 정해져야 서열이 정해져야 그때부터 안 싸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그런데 사실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의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명확해져야 질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본이 항상 한국에서 1.5세기, 거의 150년 가까이 갑질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해온 거예요. 근데 한국은 힘이 없을 때는 속에 뒤틀리고 불을 끓지만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옛날에 중국한테도 그랬잖아요. 조공 바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조공 바친다고 해서 완전히 속국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고요. 그건 뭐냐? 힘 있는 자를 다루는 방법이라고도 해요. 앞에서 숙이면서 실리를 챙기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일본한테도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뭐 일본이 갑질하면은 뭐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고 뭐 억울하면 출시하라 이런 얘기 있듯이 우리 나중에 힘 키워서 보자 뭐 그런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 온 거예요. 이게 힘이 안 오면서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갑을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그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은 옛날에는 얘가 을로서 을의 형태를 보이다가 왜 지가 갑인 듯이 행동하니까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이제 너한테 할 소리를 할 만큼 우리도 이제 만만치 않다. 그 얘기는 많이 해요. 일본 학자들도. 한국이 옛날 같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등해졌다. 옛날에는 수직적이었으면 지금 대등해졌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심하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둘씩 지금 역전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게 역전이 되면은 한일 간의 갑을 관계가 명해지면 한국이 갑이고 일본이 을이 되는 순간 비교적 평화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보다는. 왜? 일본이 가해자이면서 갑질을 하는 경우는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속에 늘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가 갑의 위치에 오고 피해자가 갑의 위치에 오고 가해자가 을의 위치에 가게 되면 이 정상적으로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좀 관대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역사 문제 같은 것을 한국이 주장하는 것들은 웬간하면 하이 와까리마시다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현재 일본의 젊은 세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한국에 와보고 한국의 여러 가지 뛰어난 것들을 보고 옛날에
일본이 이렇게 훌륭한 한국을 식민지 경영했단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 이런다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그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이 지금 이런 형편없는 일본이 저렇게 훌륭한 한국을 식민지를 경영할 수 있었냐. 이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본 젊은이들이. 이게 뭘 말하느냐. 세월이 가서 지금 9세대는 전혀 안 그런데 이 세대들은 물러나고 지금 현재 젊은 세대가 중추 세력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한국을 자기들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멋지고 능력이 있는 국가로 보는 순간 한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지들이 공부해가지고 와카리마시다 받아들이게 되니 스미마셍 되시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순간 그래 용서해 누구로 떨어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얘기하는 게 한일역전이 되면은 이 소위 말해 이 동북아가 상당히 평화로워진다 얘기예요. 굉장히 심한 얘기 아닙니까? 단순히 한일역전 우리가 일본보다 좀 더 나아졌다 그래서 만세 좋다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한일 관계에서 특히 동북아에 있어서 이 국제 질서에서 가지고 순리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에서 한일역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기에 평화가 올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일 간의 역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하려고 해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갈등만 나오지 해결 안 된다. 이 일본의 기성세대는 죽어도 깨나도 못 받으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 아직도 자기들이 명백히 가보를 인식하는 거예요. 한국을 아직도 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안 보죠. 왜 그러냐? 기성세대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라파고스화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옛날에 젊었을 때 저펜에서 넘버원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에, 일본에 80대 된 어떤 노파께서 이제 파견 나온 우리 한국 기자분한테 서울에 가면 칼라 텔레비가 있냐고. 그게 2019년도 얘기예요. 나는 그때 그 얘기 듣고 내가 참 귀를 의심했습니다만 그게 일본의 기성세대, 특히 60, 70대, 80대, 특히 80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이 지금 발전상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에 칼라 텔레비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게 그게 기성세대. 근데 젊은 세대는 어때요? SNS를 통해서든 지금 전 세계 정보가 바로 그날 오는 이런 세대잖아요. 거기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으며 힙합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엄청나게 일본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이런 문화, 그 다음 K-뷰티, K-푸드도 요즘 엄청나게 유명해요.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중추가 됐을 때 한일 관계는 상당히 평온해질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일역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2021년도 연초에.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역전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한일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역전 현상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생겼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요. 하나는 한국이 발전한 거. 하나는 일본이 발전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극적으로 지금 현상을 일으켜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일본같이 저편에서 넘버원 소리 들었던 게 79년도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쓰는 책이 제목이 저편에서 넘버원이에요. 79년도. 그랬던 나라가 89년도에 버블이 꺼지자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약간 뒷걸음질 친 부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역사 속에. 그 다음에 한국은 늘 얘기하잖아요. 식민지 당하고 해방되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민족 상전 6.25 대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도를 보면은 부산, 대구 요 지역만 이렇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초토화됐다고요. 공섭이나 이런 것들은 초토화됐잖아요. 한마디로 한국 전역이 초토화된 전쟁이 끝났을 점에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그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선진국가.
한국. 역사 속에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극적이고 일본이 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합해서 놓고 보면은 한일 역전이라는 이 상황이 발생한 거죠. 되게 역사 속에서 이런 케이스는 아마 찾아보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걸 잘 캐치를 해가지고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큰 변화를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일본의 옛날에 그 찬란했던 그게 그 후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고 일본이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한국은 더 심하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망할 거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모르고 어디 혼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혼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하는 거지.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정말 팩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치를 다 가지고서 쭉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를 한 결과 나온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게 세계적인 인식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되게 심한 뜻이 있어요. 현재 이런 모습인데 왜 일본 앞에만 가면은 작아지는가? 아직도.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사실은 실제로 정확한 팩트를 알고 나면 사실은 한국이 일본보다 여러 가지 앞선 게 너무 많다. 근데 왜? 옛날에 일본의 그 찬란한 휴광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다를 쫓는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금방 이해할 거예요. 일본을 바라보면서 제갈공명하고 사마중달은 1급 전술가였는데, 사마중달은 항상 그 제갈공명한테 당하지를 못했어요. 사마중달도 엄청나게 뛰어난 전략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갈공명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일본이 제갈공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제갈공명이 죽으면서 이제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사마중달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때에 요렇게 진지 포진을 하게 되면은 사마중달이 내가 아직 죽은 줄 모르고 오다가 다시 달아날 거다.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라 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사마중달이 분명히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들어왔어요. 정복하러 들어왔는데 진지 구축하는 거 보니까 저 정도의 진지 구축은 제갈공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포진이라는 걸 보고서는 이게 계략이구나. 자기가 제갈공명이 죽었다고 하고 소문을 내고 자기를 유인해가지고 자기를 격파하려고 쓴 술책이다. 이렇게 짚고 후퇴해버려요. 그때 쳐들어갔으면 정복할 수 있는데 내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미 제갈공명이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일본은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앞에 가면 다시 또 움찔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냐 이거예요, 한국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게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일어서려고 그러고 미국도 도와주는 것 같고 이러다가 정말 앞으로 반도체에도 우리가 일본한테 또 추월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하게 되면은 사실 사람이 우려하고 쫄게 되면은 몸이 굳어지잖아요. 제대로 대응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쫄지 말아야 되겠어요. 일본한테 쫄 거 아무것도 없다. 과거에 일본은 바람과 같이 사라졌고 지금 현재 일본은 뭐가 가장 차이 나느냐? 아날로그 사회예요. 지금은 전 세계 디지털 사회 아닙니까? 디지털 사회하고 아날로그 사회하고 경쟁하면요, 잽이 안 됩니다. 아날로그 사회가 디지털 사회.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89년도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딱 순위를 보면은 14개가 일본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 몇 개 있고 영국 기업이 하나 있고. 근데 최근에 다시 보면 어떠냐? 1위부터 20위까지 15개, 6개가 미국 기업이에요.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대부분이 디지털과 관련된 기업.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전부 공장이 아니잖아요. 아날로그가 아니에요. 디지털 사회에서 부가치가 엄청나게 팽창해가지고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위인가 뭐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고 1위 뭐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본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엔비디아 같은 거. 그러니까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일본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가 있다고 일본 무시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하는데 소재 부품 장비는요. 내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물감하고 팔레트하고 붓하고 아주 좋은 재료를 갖고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가치는 1억, 10억, 100억도 될 수 있잖아. 근데 팔레트, 붓, 물감 아무리 비싸봐야 최1급 비싸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사회고 여기 디지털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10,000배도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거는 100배가 뭡니까? 10,000배가 뭡니까? 수십만 배일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뭐예요? 설계한 거예요. 그걸 TSMC에다 맡기가 TSMC가 공장을 그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격을 뛰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강한 게 저게 디지털 사회가 소위 말해서 아마존, 가팜이라고 그러잖아요. 가팜. 우리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쫙 늘은 그게 시가총액 위 부분을 전부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사회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날로그 사회와 디지털 사회의 차이를. 그런데 한국 사회는 디지털 사회란 말이에요. 미국 가치는 못 되더라도 이 디지털에서 그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1,000배, 10,000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가장 가까운 게 라인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일 지금 만화, 웹툰. 웹툰이 옛날에는 일본의 그 망가를 한국이 아예 비교도 못 했는데, 지금 웹툰이 그게 디지털 사회 아닙니까? 웹툰이 들어가서 일본의 망가 사회를 하나씩 밀어내고 있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날로그 사회죠, 디지털 사회에.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런데 일본이 아날로그 사회를 이걸 디지털 사회로 쉽게 바꿀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현재 일본의 지자체가 1741개가 있는데 이 1741개 지자체의 공문 양식이 다 달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 초본 전국이 똑같죠. 그리고 내 컴퓨터에서도 출력기, 인쇄기가 있으면 바로 출력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근데 일본은 내가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거 떼려면은 내 본적지로 가야 돼. 내가 사는 집에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홋카이도 대학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졸업 증명서, 성대학 증명서 한 10통씩 떼가지고 도쿄에 와가지고 회사에 원서를 썼는데 하다 보니까 한 4-5군데 더 넣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넣으려면은 홋카이도에 가야 돼.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붙여달라 그랬어. 그러면 그 우편하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원 마감일이 하루 남았다든가 이틀 남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우편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현실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진짜 일본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이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 지자체를 통합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양식으로 만들려면 강한 리더십 가지고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걸 표준으로 삼아서 할 거냐? 서로 자기 걸 표준하고 싶어 하겠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청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스가 총리 때 그때 총리가 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특히 아베 총리 8년 반 동안 관방장관을 했기 때문에 관방장관은 공무원 컨트롤하는 그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8년 반을 공무원들을 꽉 잡고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됐을 때 디지털청을 만들어가지고 이 다른 청들을 꽉 잡고 밀어붙이려고 딱 했는데 디지털청이 딱 출범하는 그 다음날 스가 총리가 총리에서 물러나 버리니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청이 완전히 뭐 출발 단계에서부터 힘이 쫙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 얘기도 뭐 중간중간에 좀 과열되기도 했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좀
어떨 때는 일본 얘기만 하면 이렇게 막 이게 좀 레벨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게 오히려 재미있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 좀 불편하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일본 맨날 욕만 하고 다니는 저 아저씨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일본을 얘기할 때는 오늘 후반부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한일 관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게 한일 관계를 더 좋게 해서 더 평화로워질까. 그래서 내가 한일 역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한일 역전이 그래서 뭐 우리가 일본을 극복했다 만세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고 이 부분을 잘 새겨서 좀 받아들여 주시면은 이명찬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채널도 있어요. 한일역전TV. 한일역전이라는 오늘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일역전TV에서 정말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루고 있으니까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뵙고 싶어요.